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당을 오늘은 허가박당으로. 여야 최고의 파트너 오늘 조합해봤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허가박당의 허은하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박성준. 이제 지도자의 연설은요. 네. 어디에서 이제 힘이 나오냐면 감정의 억제, 흥분을 절제할 때 그 연설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너무 흥분하셨어요. 흥분했어요? 네, 너무 흥분하셨고 과도한 손짓과 몸짓, 목소리 톤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한 30분 지나니까 목소리가 쉬셔가지고 네. 좀 힘이 좀 딸리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설회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도 있는 반면에 내용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이 누가 연설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장황하더라고요. 나열식으로 다 정해서 맥락을 못 느낄 정도로 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설문을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볼 때 내용도 없고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춘 그런 연설이었다. 허은하 의원님. 네. 뭐 스피치의 ABC를 얘기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네. 그거는 이제 대표 연설을 하시는 분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민주당의 그 목소리 아마 현장에 계셨으면 좀 심했다 싶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뭐 반박하고 소리 지르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나왔는데 정말 그 골이 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어제는 안 그랬습니까? 어제도 그랬죠. 그런데 어제는 어제도. 조금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볼 때 그런 거예요. 상대가 네.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숫자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앞으로는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할 때 어떻게든 반박하지 말아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이나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네. 야당의 의원들이 지금 텔레비전은 잘 안 비춰지는데 소리치고 손가락질하죠. 소리치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연설자는 냉정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만 지도자의 어떤 모습인데 오늘 김기현 대표의 모습을 볼 때 냉정을 찾지 못하고 지나친 흥분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한 손짓하고 대표 연설이 아니라 무슨 대중 연설을 하듯이 이 주먹 쥐고 막 과도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연설의 주요한 쟁점이 무엇인지가 흐려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네. 연설을 하든 강의를 하든 듣는 청중의 역할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분위기가 애매했다. 그건 기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사실 가장 창피했던 거는 학생들이 뒤에 와 있었습니다. 네. 네,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제 관람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저렇게 목소리 내고 싸우는 직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갈까 봐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야의 이제 원내 대표 연설이 있을 때 일정한 어떤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 필요는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안 지켜질 것은 좀 뻔하긴 한데 네. 워낙 그 지금 정치적 이슈들이 이제 쟁점이 붙다 보니까 여야의 의원들 자체가 대립전선이 이제 강하게 서시고 격앙돼 있는 것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은하 의원님? 이재명 대표님 연설 들으면서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용기요? 왜냐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진실이 아닌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과방위에 있는 제가 바라봤을 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말씀들을 하면서 약간 좀 선동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이요? 그 뭐 오염수 부분에 관련된 것과 IAEA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모든 결정 사실은 2021년도에
그 방류하기로 이미 일부는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결정이 돼 있었을 때 그때가 저희가 야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제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되고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 4, 5년 동안 그냥 그 윤석열 정부의 일이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 사실 오늘도 저희가 그 대표 연설 하기 전에 의총에서 그 카이스트의 그 교수님께 그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과학적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했던 그 기조대로 이건 여야를 따질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한 말씀 그런 좀 부분 좀 드리면 이제 아쉬웠습니다. 당대표의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현실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 지금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해법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인 것이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김기현 대표의 현실 진단은 좀 잘못돼 있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당대표의 연설이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한 점수를 줬을 때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거 그리고 5가지라고 하는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오포 정권이고 특히 압구정 정권 아니겠느냐.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또 정쟁만 일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시와 더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럼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와 더불어서 특히 지금의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서 추경 예산에 대한 편성 그리고 앞으로 정치, 경제, 외교의 전반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비교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현실 진단 말씀하셨는데 사실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년 만에 후진국 됐다. 그럼 진짜 문제가 많은 정부죠. 네.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하죠? 눈 떠보니 1년 만에 후진국이 됐다.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현실 진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인정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저는 그 김기현 대표의 그 현실 진단 이 부분에서 좀 높이 평가한다면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많이 그 의제로 다룰 법한 이민에 대한 이민 정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뭔가 들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은 사실은 느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에서요. 중국 동포들 투표권 박탈하겠다 이 얘기만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잘 안 들렸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사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듣고 싶은 부분이 더 많이 들려질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김기현 대표의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장황한 나열식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저는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의 생산에 있어서 중국 동포 10만 명에 대한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고 특히 대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경 정책을 하고 상호주의를 내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더 나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민 정책까지 얘기하면서 포용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 정치에서 티포텟 눈에는 누 이에는 이 이런 정책으로서 강하게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줬을 때 과연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무너지는 물꼬를 오히려 그렇게 터주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과연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더불어서 이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 상당히 저는 의아하시더라고요. 자, 과연 그리고 오늘 대표 연설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제가 여기 갑자기 마무리하면
그 정도 되면은 충분한 수기 과정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사점으로 던져주는 것이 과연 옳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잘했고 못했고 하고 뭐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래 연설문에도 있지 않은 발언 해서 어저께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불체포 부분. 특권 내려놓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 네. 자리를 본인의 특혜를 가지고 저렇게 활용해도 되는 건가. 원래 준비가 됐던 발언이었나. 사실은 방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본인에 대한 방탄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기존에도 이미 대선 기간 중에 포기하기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 활용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부분을 애드립으로 만약에 말씀을 하신 거라면 이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어제 최고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이제 최고위원회 이제 비공개하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연설에 있어서 이제 체포 관련된 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당당하게 좀 더 맞서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검사 정권에 대해서 온몸으로 좀 맞서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좀 상당히 좀 놀랐고 거기 앉았던 최고위원들도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이제 당 대표께서 어제 이제 연설한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체포 동의안으로 이제 민주당의 갈등 불안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을 검사 정권에서 이걸 노리고 있는데 그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시도가 있다고 하면 당당히 맞서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관련 수사 특히 압수수색이 한 300번 넘게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 권한을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 당당히 임하고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는 얘기를 어제 최고위원에게 얘기하고 네.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연설을 통해서 그 입장을 밝힌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리더십 위기 돌파용으로 활용하시는 건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 왜 그동안은 안 했었냐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시잖아요. 체포동의안이 그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방탄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부결됐는지 기억이 지금 엄청나게 생생한데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비현실적인 장면처럼 느껴졌고요. 네. 서늘했습니다. 서늘했어.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은 이제 과거의 민주주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삼권 분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에 의해서 입법권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권의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의 지금 한 예로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300번 넘게 332번으로 제가 두 번째로 더 지금 늘었을 수 있겠죠. 이런 과도한 압수수색이 있는 상황에서 이 검찰 정권에 관련된 부분을 이재명 당대표가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오늘 연설에서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 보장되지 않는다. 근데 왜 우리 빗장을 우리만 열어야 하는 건가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언론에서는 뭐 중국에 있는 제중동포들, 한국에 있는 제중동포들 투표권 박탈한다고 이렇게 기사 썼는데 이건 반중 정서에 이렇게 편승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81님께서는 여당은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건가요? 중국집도 가지 말까요? 얘기하고요. 구민정님께서 여당 대표가 중국과 척지자고 연설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2081님께서 야구장인지 국회인지 다음에는 맥주 사들고 구경 가고 싶었어요. 얘기합니다. 국회 가방이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언론 출신인 박성준 의원도 있었는데 KBS는 어떻게 한답니까? KBS? 네. 정부 여당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생각이 저와 다 똑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양식 있는 허은아.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네. 당당하게 수신료도 올리고 네. 그렇게 국민께 평가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이제 어떤 정책을 할 때 파지티브 정책이 있고 네거티브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KBS가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파지티브 정책인 것이죠. 그럼 이제 정부 여당은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의 역할이 정권에 편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권 압박 정책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돈줄이라고 하는 수신료라고 하는 것을 박탈을 해서 너희들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옹호해주고 봐주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이 수신료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네거티브 정책으로 윤석열 정권이 특히 언론 정책을 편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계 공영방송 역사에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KBS가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회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역사의 대하 드라마라든가 외국인 방송이라든가 사회 교육 방송이라든가 이런 숨어있는 사회 약자들을 위한 방송을 통해서 많은 공적 서비스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KBS가 나갈 방향의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할 역할이지 이 KBS 말 안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채찍찍을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결국 대언론 정책에 실패하는 거지. 하나 더 예를 들면 MB 정권 때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MB 정권 때 이명박 정권 KBS 길들이려고 하다가 결국 MB 정권의 국민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과거의 오점인 역사를 다시 되돌아가서 퇴행적으로 언론 정책을 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MB 정권의 언론을 담당했던 이동관 특보가 지금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학교에서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허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뭐 청년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건 더 들어봐야 될 테고. 예. 근데 대통령의 인사권은 우선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만약에 내정이 된다면 정확하게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하나를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KBS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여론에서도 제가 야당일 때 제가 방송법에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법안을 넣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방송법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죠. 빼고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요. 대부분 야당이 요청하는 게 수신료 분리징수였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 법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사실은 기존의 전기료에 포함돼서 한꺼번에 나오던 그 수신료를 분리해서 따로 징수하라라고 하는 게 국민 여론인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여당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거죠. 네. 사실 처음인 거고 그렇다면은 제가 그때 수신료 분리 징수를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에 요청했습니다. 수신료를 당당하게 올려라. 그리고 받아내라라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다. KBS도. 저는 진짜 시사기획 창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또 뭐 대하 드라마라던가 국영방송 우리 그 공영방송에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려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얼른 빨리 얘기하시고.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도 아우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던 부분이라 네. 공영방송답게 제가 정권에 휘둘리지 말아달라라는 네.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예, 예.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서 KBS는 이렇게 당당하게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정이 된다면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야겠죠. 네. 내실 있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미 언론계에 있는 분들은 이분이 왜 방송통신위원장 되는지 진짜 어떻게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실패한 가장 장본인이고 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 잘 듣는 사람 꽂아서 언론 정책 하겠다, 언론 압박 정책 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이동관 특보를 통해서 내정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학폭 사건뿐만 아니라 이동관 특보가 걸어온 길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겠죠. 나중에. 네. 지금도 검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저는 이미 언론계에서 이동관 특보에 대한 평은 이미 끝났다. 뭐 더 어떻게
뭘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김재영님께서 이동관 와서 방송 싹 개혁해라 이런 분들 계신데요. 그게 개혁일지는 좀 이렇게 물음표가 개혁인지 찍히. 계약인지 한번 보시죠. 이미 네. 이명박 정부 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은요. 네. 수능이요. 그것도 네. 난이도 네. 여기에다가 킬러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이거 좀 혼돈에 빠져 있는데 교육개혁 해야지요. 네. 뭐 학생들 언제까지 이렇게 교실에다 뭐 밀어넣고 암기 위주로 인내력 위주로 이렇게 테스트할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이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고 이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딸이 2학번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반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조금 전에 이렇게 시험 봤던 네. 그런 곳의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그리고 또 이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 많았을 건데요. 킬러 문항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고민이 많죠. 네.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다만 또 뭐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고3들이 좀 당황스럽겠다라는 생각은 좀 분명히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고3이 아니라 네. 고1 때부터 고민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또 고민하죠. 사실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친구들은 온 그러니까. 집안이 같이 고민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아실 겁니다. 그 대부분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은 좀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기에 대한 부분에 저는 있어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허 의원님께서 이제 방향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 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럼 개혁의 방향을 나왔습니까?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나와서 노조 때려잡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교육개혁은 그거는 잘 아니지. 들어보십시오. 예.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교육 철학과 더불어서 그러면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고 대학 교육은 어떻게 하고 초등 중등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런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우선순위가요. 그런데 지금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이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수능 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이슈라는 게 있어요. 전국민 이슈. 그게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게 군대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학 입시 교육 문제 네네. 하나가 먹거리 문제거든요. 그 교육 문제 특히 대입 문제에 대한 부분은 왜 학생들 보통 2년 전에 대입에 대한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수능 5개월 전에 갑자기 수능 출제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과연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언어라든가 교육부의 언어라는 것은 최종의 언어예요. 점검해서 이게 사이드 이펙트, 역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의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국민에게 다가와졌기 때문에 지금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그렇고 우리 허은하 의원님도 지역 한번 다녀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학부모들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저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에 현장을 대한 모르는 거지, 거는 현장을. 제가 청소년 목소리 좀 많이 듣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결혼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이 낳고 키우는 분들 목소리 들어보면 부동산하고 함께 가장 망설여지는 게 이 사교육비라는 얘기는 나오는 거 알고 그렇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사교육 부담은요 사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가지고 학교 그 학생들 개개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네. 그래서 사교육비는 줄이는 거는 그러한 방향은 맞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부분에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사교육비 줄여야죠. 네. 공교육 시기가 그냥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 입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입시 전문가라고. 대통령이신 거죠. 예. 네, 대통령이신 거죠. 근데 입시 전문가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입시 네.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 네. 관련 수사를 많이 해서
최고의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데 교육과 수사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대한 화두를 조금 던지고 그렇죠. 네. 화두만 던지고 이 방향은 전문가들이 정했으면 시기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한 발자국씩 막 더 들어가고 이런 있어서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교육 전체에 대한 틀, 숲을 제시를 하고 관련된 나무를 심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한 나무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혼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것이죠. 허은하 의원처럼 좀 신중해야 될 텐데. 네. 국민의힘에서도 또 그 쓸데없는 좀 엄호는 조금 이거는 좀 자제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선발 투수하고 마무리 투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발 마무리가 이번에 다 엉킨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런가요? 허은하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